자, 오늘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단원 5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공론은 공개적인 그리고 비판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형성이 된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의견을 공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론의 바탕을 두고 정치를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의 어떤 정치 운영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공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공론은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 그리고 이러한 공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정치 운영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조선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가면서 조선의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거고, 이러한 정치 세력들이 조선을 운영함에 따라서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고 국정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각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를 공개적이고 비판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점을 공론으로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정치를 운영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반에는 이제 체제 정비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하는 그러는 사화 시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훈구파는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급진파 사대부들의 학통을 계승했던 그런 정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세조의 집권을 도운 공신 세력으로 세조 이후에 세조, 예종, 성종 때에 계속해서 고위관직을 독점을 했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계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중앙집권, 그래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부국강병. 아무래도 건국 초에 공신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고위관직을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지주 출신이었다. 그리고 초반에 국가 틀을 다지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리학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사상도 수용을 하는 자세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꽤나 관심이 많았고 이들에게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이 고위관직을 독점을 했고 또한 대지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 축적 과정에서 조금 문제들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이들이 고위관직을 독점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폐단들이 생겼고, 또 이러한 일들이 성종 때 가면 왕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을 하냐? 사림을 등용을 합니다. 이 사림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들의 학풍을 계승을 했고요. 이들은 유교, 그리고 성리학의 기초를 둔 왕도 정치와 향촌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중소지주 출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어떤 유교나 성리학의 기반을 둔 인격과 덕으로 통치를 해야 하지 무언가 권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리학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문들은 배척을 했고, 따라서 훈구에 이러한 다른 사상도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시면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을 하면서 정계에 진출을 했고, 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할 수 있는 언관직인 3사에 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과 대신에 정치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건 사원부고요. 그리고 왕에게 간언을 하는 건 사간원이죠. 이런 곳에 배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다 보니 당연히 훈구와 사림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사림은 아무래도 정계에 진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관직이 상대적으로 훈구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면 사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불리는데 이 둘의 부딪힘으로 총 4차례 사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먼저 두 차례의 사화는 연산구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종 때, 명종 때 각각 한 번씩 총 4차례의 사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무호사화는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바로 무엇이냐? 의제를 제사 지내면서 추모하는 글을 쓴다라는 건데요. 이 의제가 중국의 초의 왕이었는데 이 의제를 항우가 죽이고서 본인이 이제 초의 왕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본인의 조카였던 단종을 폐위시키고 또한 사사하고 왕위를 창탈했던 사건을 이 의제의 죽음에 비유를 해서 이 의제를 단종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의제를 생각한다. 라는 것은 즉 세조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종직과 관련이 있는 사림들을 공격을 해서 대거 이제 제거를 당하고 정계에서 피해를 입는 이런 무호사화가 발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갑자사화. 그래서 연산군의 생모가 폐비를 당했던 윤씨였는데요. 이 폐비 윤씨가 결국 사약으로 사망을 하게 됐어서 이제 사사를 당했는데 이 폐비 윤씨의 사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세력을 찾아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훈구뿐만이 아니라 사림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무호사화, 갑자사화가 이제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중종 때 이제 중종이 다시 사림이었던 조광조를 등용을 하게 되는데 이 조광조가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요. 그래서 혈량과라고 해서 인재를 천거, 그래서 무언가 제야에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를 천거해서 관직으로 등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림의 세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것을 훈구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겠죠. 소격서.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데 아까 우리 봤다시피 위로 올라갈까요? 사림의 특징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은 이단으로 배척을 했다고 하니까 다시 밑으로 소격서는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반발을 하고 위훈삭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위훈삭제는 바로 뭐냐? 중종 반정, 이 연산군이 워낙 너무 폭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종이 반정을 일으켜서 권력을, 그러니까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공을 세웠던 신하인 이 공신들의 수가 너무 많다. 다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신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박탈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준 것을 빼앗는 것은 반발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것에 훈구파가 엄청 반발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사림 세력들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인데요. 명종 때 이제 중종이 중전이 둘이 있었어요. 중전이 셋이 있었어. 먼저 첫 번째 왕비는요. 이 중종 반정 때 폐비가 돼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연산군 쪽과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중종 반정에 참여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왕비는 폐비가 중종이 즉위함과 동시에 폐비가 되고 두 번째 왕비가 즉위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왕비가 인종을 보시면 중종 이 왕비가 셋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폐비신 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중전이 또 있고 장경왕후, 그다음에 또 중전. 문정왕후 이렇게 있는데 이 둘 다 윤씨예요.
윤씨고 여기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인종으로 즉위를 하고 여기서 또 왕위를 낳는데 이 인종이 아들 생산을 하지를 못해서 동생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가 명종입니다. 그러면서 인종의 외척이었던 대윤과 명종의 외척이었던 소윤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림들이 같이 좀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예요. 자, 그렇게 4차례의 사화로 사림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 사림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으면서 정계에 진출을 하지 못하거나 했어도 다시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서 서원이나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서원은요, 이게 이제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곳에서 학문적인 정치적인 결속을 강화해서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향약을 통해서 향촌사회의 약속, 규범 같은 걸 만들고 이 향촌을 자치적으로 사족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향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결국 사림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종 다음에 선조 때는 정치의 주도권을 완전히 사림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했던 이런 사림은 자기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나와 같은 사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하나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림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정치나 학문에 대한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림들이 막상 정치 주도권을 장악을 하니까 서로 원하는 국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 이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이 옳고 반영이 되는지 이런 공론을 다투는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써 있죠. 붕당 정치는 이 과정에서 서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않는 권력의 균형을 추구를 하면서 또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조 때 이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돼요. 이 분열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을사사화까지 있었던 기존의 어떤 이제 훈구 세력이나 혹은 이 과정에서 권력을 얻었던 외척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청산하고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를 가지고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먼저 진출을 해서 정치 생활을 하던 기성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러한 세력들과 조금 더 긴밀하기 때문에 소극적이었고요. 신진사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청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경 입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고요. 동인은 또 이제 영남, 서인은 경기나 충청 지방에 사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분열이 돼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됐고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 이조전랑은요, 정랑과 자랑 이 둘을 함께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사원부와 사가원원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사 중에서도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임명이 되느냐를 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는데요. 먼저 선조 때는요, 붕당이 형성이 되고,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집권을 하면서 중리배교를 펼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명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서인이 인조를 내세워서 반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과정으로 북인은 몰락하고, 이제 서인의 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조 때는요, 서인이 이 중리외교, 이 명분을 무시하는 외교를 비판했기 때문에 친명배금의 정책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리나 명분은 지켰지만 실제로 강성한 이 금이 싫어했기 때문에 두 차례
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호란 이후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 정책을 펼치게 됐고요. 이때까지는 서인 중심의 남인이 같이 공존하는 이러한 운영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졌다. 근데 현종 때 이게 조금 어그러져요.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인데요. 이 예송 논쟁은 효종이 사망하고 현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 효종의 모친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이때 살아있었어. 자의대비가 자식인 효종의 사망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면 장자는 3년이지만 둘째 아들은 1년을 입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남인은 그렇지만 왕은 다르지 않느냐. 왕은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좀 더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인은 왕과 사대부가 비슷하게 가야 된다. 남인은 왕은 그래도 조금 더 우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에 효종의 비가 사망을 했을 때 한 번 더 예송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서인은 똑같이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했고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면서 서인 중심이었던 이러한 움직임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 처음에 남인이 집권을 했다가 이 남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집권을 했다. 또다시 남인이 집권을 했다. 또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환국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됐는데 집권 붕당이 상대 붕당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공론보다는 자신의 붕당의 이해관계를 3사에서 대변을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요. 결국은 이 마지막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남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경하게 대응해야겠다는 노론과 온건하게 하자고 하는 소론으로 분열이 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고요. 경종 때는요.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과 그리고 이제 경종이 아닌 경종의 동생이었던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를 했던 이 노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소론이 노론을 탄압을 하는 이런 식으로 폐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탕평책을 추진을 했고요. 영조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탕평파, 정조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이런 식으로 탕평 정치를 추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탕평 정치 볼게요. 자, 영조와 정조는요. 영조는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육성을 했다면 정조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세력을 고르등용을 하려고 했다. 영조는 이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이러한 세력을 결집하는 그곳이 서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을 대폭 정리를 했고요. 또한 이조 전랑이 3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3사의 관원들이 워낙 자신의 붕당의 이해관계만 대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던 외척 세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손자로서 즉위를 했던 정조가 적극적인 탕평책과 함께 왕권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관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기구,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만들고 그리고 관리들을 재교육을 시키는 초계문신제, 그리고 국왕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것, 상업적인 어떤 도시, 과학기술의 적용 같은 것들을 담은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점은 이것은 강력한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조 사후에 나이 어린 임금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결국은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 이러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이에 이 외척들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고 중앙 군영을 거의 다 독점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권력을 싹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제도 붕괴되고 비변사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기강도 문란해지니까 이들이 더 수탈하고 특히 전정, 군정, 황곡이라고 하는 이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면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볼게요.